자, 이제 우리가 취득세 또 보유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팔 때 내는 세금 이제 양도세 가장 부담이 크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팔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경비, 내가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아야 그나마 이제 세금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취득해서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 이제 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수리 비용은 전부 다 이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네. 소득세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득세, 이것도 소득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은 다 경비로 들어가는 게 원칙적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조금 정책적인 세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모든 경비를 다 인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딱딱 정해놨습니다. 한정적이라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해서 보유하는 와중에 뭐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경비로 인정되는 수리 비용이 있고 안 되는 그 수리 비용이 있는데 네. 경비로 인정되는 거는 딱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흔히 거죠? 말하는 자본적 지출에. 자본적 네. 좀 어려운데 내용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표적인 게 샤시 공사, 샤시, 네. 확장 공사, 확장 공사, 네. 예, 그다음 뭐 시스템 에어컨, 음, 예, 그런 것들만 되고 나머지 북박이장, 타일, 뭐 도기, 네. 뭐 조명 기구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증가가 안 된다라고 봐가지고 그런 비용은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비용 처리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본적 지출, 부가치를 늘리는 예, 맞습니다. 수 있는 거 외에는 비용 처리가 이제 안 된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용 처리 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분하고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영수증을 잘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 거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체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드리기보다 이제 이체를 해서 그거만 남아져 있어도 예, 그걸로 이제 맞습니다. 비용 처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견적서하고 네. 이체 내역서가 있으면은 저희가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렇게 발행받지 않는다 네. 할지라도 네. 경비 처리로 가능하다. 우리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 받을 때도 이제 시행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뭐 발코니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문. 시스템, 네, 중문,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를 이제 옵션으로 별도로 계약하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들어간 비용 중에서 뭐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데 네.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서 시행사하고의 옵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받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처음부터 일체가 돼서 이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옵션 계약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이게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네. 모두 다 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개인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서 하면은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옵션을 통해 가지고 분양받았을 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수익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문 설치비도 이게 적지 않은데 그렇죠. 이것을 내가 분양을 받을 때부터 하느냐, 예.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비를 인정받느냐. 받냐 못 받냐가 예. 다르네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옵션으로 했었을 때는 그 모든 비용들이 네. 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는데 양도세에서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네. 취득세에서 이 옵션이 들어가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그렇군요.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또 양면성이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들 이렇게 명도를 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생기고 있어요. 예. 좀 뉴스에도 많이 보셨죠. 그럼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명도 비용이 들어갈 때 이 명도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명도 비용과 관련돼서는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법에서 어떤 열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도 비용이 열거되어 있긴 한데 네. 한정적으로 어떻게 열거되어 있냐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기 위한 명도 비용은 인정되는데 네. 내가 점유를 하기 위한 명도 비용은 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네.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낸다. 네. 가령 그렇게 보면은 그건 내가 점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기 되겠네요.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고 네. 내가 팔기 위해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내가 현재 임차인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때 들어간 명도 비용은 매매 관련됐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해서 내가 들어갈 때는 비용을 인정 못 받는다. 그렇죠. 예. 이제 집을 이렇게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은 해에 이제 팔게 되면 어떤 건 이제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요 때는 이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야? 세금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네. 이 주택을 같은 연도에 파느냐 네. 아니면 연도를 달리해서 파느냐에 따라서 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그래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는 게 그냥 1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 판 모든 부동산은 궁극적으로는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팔면은 한쪽은 양도 차손이 발생하고 네. 한쪽은 이익이 발생하면은 상계시킬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는 5천만 원 오르고 예. 하나는 5천만 원 떨어지면 합산하면 제로니까 그럼 하나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5천만 원이 낸 거에 대해서 네. 양도세 신고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5천만 원 차손이 발생한 거에서 양도세 신고할 때 네. 요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낸 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연도에 팔아야 돼요. 같은 연도. 연도가 하루라도 다르면은 요거는 합산되진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잔금 기준인 거죠? 그렇죠. 항상 잔금. 그러니까 잔금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지급한 날짜하고 빠른 날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나는 뭐 지방에 있는 건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같은 해계년도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이제 잔금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무조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는 건 아니니까. 또 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형평성있게 좀 잘 봐주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이제 사고 팔 때 또 보유 중에 가장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1세대 주택, 구멍미원 비과세 이거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 혜택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뭐 이걸 좀 오래 갖고 있으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이제 양도세도 혜택이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네. 보통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물론 단타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지만 보통은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일시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차익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누적된 이익이 한 번에 실현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렇게 오래 보유하다가 수익이 실현됐었을 때 그 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네. 예, 말 그대로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 빼줄게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라는 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라는 네. 문제인데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이면 이제 장기로 본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네. 뭐 조합원 입주권, 네. 원조합원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져가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3년부터 10년, 20년 많이 보유할수록 계속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나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것도 한도가 있군요. 예, 그래서 네. 그 3년 이상부터 보유 연수 곱하기 2%씩 적용되는데 네. 한도가 30%로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이상 보유해도 큰 의미는 아, 없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15년이다. 15년. 예. 그러면 1주택자하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 2, 3주택자하고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1주택자는 법에서 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억 원 이하면은 세금도 아예 안 내고 네. 만약 9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이 그래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네.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또 보유 기간에 대해서 아까 2%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4%가 적용됩니다. 음. 그때는 보유 기간 곱하기 4%, 네. 거주 기간 곱하기 4% 해가지고 네.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10년을 거주했다고 하면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을 보유하고 팔면은 9억 원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모든 그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중과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든지 네. 3주택 이상자들은 설령 3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군요. 예, 장특공제도.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제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주택을 소유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양도세에도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이 공동 소유의 이제 혜택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네. 주택수는 세대를 갖고 판정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아까 종부세도 인별로 계산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갖고 하는데 네. 세금 계산은 개인별로 이렇게 개인별로. 하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적용될 때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남편 혼자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네. 그거를 매각을 해서 1억 원의 만약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38%까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근데 그 주택을 배우자하고 5대5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1억 원이 이제 쪼개지겠죠. 그렇죠. 그럼 네.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은 이때는 24% 세율까지 적용되기 오, 때문에 이 많이 누진세율, 누진세율에 대한 효과가 하나가 있고 공동명의 했었을 때 네. 또 하나는 공동명의 했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네. 1년에 한 번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한 사람일 때는 한 번밖에 못 받겠죠. 근데 네. 각각 두 사람 명의로 돼 있었을 때는 각각 250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공동 명의로 했었을 때 장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양도할 때 그 이익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거를 추가로 또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각각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진세율 많이 나오면서 뭐 38%까지인데 이게 세율 구간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24%.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부부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단독 명의보다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낫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남편 혼자 갖고 있다가 아내한테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니까 넘기고 그러고 나서 팔게 되면 이렇게 양도세가 좀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있죠.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누진 효과하고 기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 네. 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했었을 때는 또 어떤 효과가 하나 더 있냐면 우리가 증여할 때는 보통 시세를 갖고 증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이 예전에 취득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는데 지금 내가 증여할 때는 네. 시세를 갖고 증여를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 양도 차익은 증여받았을 때 그 가액하고 네. 판 금액하고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증여했었을 때 시세로 증여했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는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부간에 잘만 협상만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세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잘 협상하면 좋은데 그러네요.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요건,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고 정말로 그렇게 비과세가 되면 정말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나요? 일단 양도세 비과세는 네.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건이 뭐 아무나 비과세 요건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네 되는데 가지나 충족해야 돼요.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세대 요건, 한 세대여야 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요건, 네. 주택이어야 된다, 1주택이어야 된다. 주택. 네. 예, 그리고 보유 요건, 네. 2년 보유해야 된다. 네. 라는 거하고 네 번째는 이제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이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네. 근데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게 네. 두 번째 이제 주택 요건과 관련해서는 네. 특히 오피스텔을 많이 놓쳐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거든요. 네. 그럼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네. 분당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는데 네. 이분은 이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부가세 신고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 요걸 팔았습니다. 세금을 뭐 비과세로 해서 신고했겠죠.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는 게 드러났어요. 실제 공무원이 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세입자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럼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 몇 억이 지금 추징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오피스텔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실제 비과세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과세관청에서 그 요건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 현장을 나가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보유기간과 관련돼서는 네. 올해부터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네. 두 채 이상이었을 때 한 채 팔고 나머지 한 채가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네. 리셋된대요 올해부터. 그래요. 그러면 한 채 팔고 나서 2년을 있다 보유를 더 하고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판 시점부터 2년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네. 일단은 보유가 다시 리셋된다라는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과세가 한도 끝도 없이 모두 다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양도 가액이 9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한 정당에서 요 9억 원에 대한 한도를 12억 원으로 올리자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으니까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좀 납세자들한테 세부담은 좀 경감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근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를 해야 된다. 2021년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 이제 단기 보유할 때 이제 매매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커졌어요. 얼마나 커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났는데 네. 먼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1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즉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네. 1년 보유하면 40%, 네. 1년이 넘으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6월 1일부터는 1년 보유했을 경우에 70%로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네.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 그 구간이 또 하나 생겼네요. 예, 2년이 넘어야 이제 비로소 기본세율이 그렇군요. 적용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원이었을 때 기존에 1년 이하는 4천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7천만 원. 그리고 1년이 넘었을 때 한 2천만 원 냈던 게 6천만 원으로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두배 이상 이렇게 올랐네요. 세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양권은 어떻게 되죠? 주택 분양권은 그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요? 네. 주택 분양권은 그 동안에는 이 주택 분양권을 팔 때 당시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세부담이 달라졌는데 네. 지금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네.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고 보유 기간이 그냥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 얘는 기본세율이 이제 없어요. 그래요. 어이고.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세부담 자체가 얘도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 갖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제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맞습니다. 하죠. 정말 놀라운 세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이 팔 때 무조건 양도세 이렇게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외상은 없나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 기간에 대한 네. 혜택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적용 안 되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는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일정 부분 가산이 되는데 네. 이게 6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존에 10%였는데 20%로 늘고 네. 3주택 이상자는 20%였는데 3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과가 되는 건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엔드로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네. 그러니까 내가 10채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를 팔았는데 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네. 다 중과가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요건은 중과 대상 판정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표에 의해 가지고 걸러 내어진 주택이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4채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한 채를 팔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내 채 중에서 한 채 팔았기 때문에 3주택 중과 대상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중과 대상 판정표에서 만약 중과 대상 주택이 두 채다라고 네. 하면은 얘는 3주택 중과가 아닌 2주택 중과를 그렇군요.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 세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주택수가 아닌 중과 대상 주택수에 의해서 이제 세율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요건은 중과 대상에 딱 판정이 됐어요. 네. 근데 법에서 이런 주택들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네. 중과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중과 제외 주택으로 열거되어 있거든요. 네. 그 주택에 해당이 안 돼야만 중과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간에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예외 사항들이 있네요. 그렇죠. 본인한테 어떤 예외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이 분양권은 현재 이제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이 주택도 현재 아닌데 이걸 주택으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 자체는 권리죠. 주택을 그쵸.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권리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우리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도 그렇고 주택 분양권도 그렇고 주택을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만 주택으로 봅니다. 모든 데에서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 첫 번째는 비과세 판정할 때, 비과세 판정. 네. 두 번째는 중과 대상 판정할 때, 그때 한해서만 주택으로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자체에서는 권리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적용 또 이제 중과세 아니냐 요 예.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이제 주택수에 이제 포함 맞습니다. 시킨다는 거죠. 해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중과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네.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이제 주택이 안 들어왔는데 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네.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분양권을 언제 취득을 했는지 만약 2021년 1월 1일 이전이면 아예 주택에 들어갈 여지가 없고 네.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일단은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실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분양권은 우리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 주택이 한정되어 해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공구상에서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도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이 양도세 때문에 고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도세라는 게 개인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공동명의를 활용해라. 공동명의. 예, 네. 그 공동명의를 활용했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아까 누진세율 완화 네. 하고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 각각 네.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같은 연도에 상계시켜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자산을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지금 팔려고 하는 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이 난다. 근데 또 팔려고 예상하는 주택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이거는 동일 연도 이렇게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이 연도를 지나면은 이 양도차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양도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 이제 아까 1년 내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높은 세율이 네.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1년일 때 세율이 다르고 2년일 때 다르고 2년 이상이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내가 양도 시기를 판정을 해가지고 네. 1년 될 거를 잔금 청산일을 조금 미뤄가지고 네. 1년 될 걸 2년으로 만들고 2년 될 걸 2년 이상으로 만들면은 세율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아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터 적용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것도 양도 시기를 판정해가지고 지금 파는데 2년 11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잔금만 늦춘다면은 그 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제 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양도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는 내가 취득 시기가 언젠지 네. 또 지금 팔았을 때의 정확한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를 통해 가지고 양도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네. 세금을 절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유 기간 계산은 네. 어떻게 하냐면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지급이라고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양도세를 내가 좀만 검토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아까 공동명의, 맞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오른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으면 이제 같은 연도에 매각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양도 시기 이제 1년, 2년 또 2년 이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만 늦추면 세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세율을 줄이시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차부터 적용이 되니 내가 한 2년 10개월 됐다. 그럼 한 2개월만 더 참았다가 팔면 많은 이제 양도세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요 네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서 좀 세율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병군 세무사님 모셔서 이 어려운, 이 복잡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좀 이 한정된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요 책, 부동산 세금의 정석 이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담겨져 있어요. 목차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 또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죠. 그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 월세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거, 또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부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실무적으로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서 자신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어렵지만 보셔야 됩니다. 이 세금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권리를 찾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기는 힘들 것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세무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내지 않는 부분도 찾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